60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일이 순서대로 되겠느냐. 앞뒤도 안 맞고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그러나 뭐 사람들이 다 이게 애살이 많고 경쟁심이 있고 뛰어나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옆을 보면은 한쪽은 후진이고 한쪽은 초인류고 하는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한반도로 보면은 세계 10대 경제국인 한국에 있는가 하면은 북한 같은 나라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간다. 갈짓자로 가기는 틀림없는데 갈짓자로 가면서 앞으로 간다. 예컨대 지금 올림픽에서 5등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연간 30만 명 정도가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이 된다. 경범죄 처벌법은 어디냐. 술 마시고 막 고성방가하고 저 파출소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는 30만 명. 인구 비례로 계산을 해봤더니 일본보다 40배나 된다. 공무집행방해제, 주로 불법 시위.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에 2배가 늘었다. 뺑소리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쓰레기 버리는 양 계속 늘고 있다. 음식 쓰레기만 해도 연간 400만 톤이다. 음식 쓰레기 그거 안 버리면 북한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최근에 이런 통계를 봤어요. 미국에 입양한 고아수 작년입니다. 1위는 과테말라, 2위는 중국, 3위 러시아, 4위는 에티오피아, 5등이 한국이에요. 한국의 고아가 작년에 미국에 1000명이 입양했습니다. 그 밑에는 어떠냐? 베트남,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 콜롬비아. 요 속에서 유일하게 인류국가 문턱에 간 한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로 보낸 고아수가 약 한 16만 명 됩니다. 16만 명. 그 중에 한 80%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고아 수출이란 말이 참 아주 나쁜 말인데. 그러니까 연간 한 2,000명 정도도 한국에서는 입양이 안 된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아직도 고아들을 외국으로 보낸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인류 국가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도 선두주자들이 다 이끌어 올리면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성공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는 잘 되는 사람을 밀어줬다.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국가가 신경 쓰는 것보다는 잘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밀어주니까 사회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 박 대통령이 한 정책이 잘 되는 사람 밀어주기죠. 잘 되는 사람 밀어줍니다. 잘 되는 기업, 잘하는 마을, 이런데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못하는 쪽에 그렇게 지원 안 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일단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전국에 한 3만 개 되는 부락을 경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마을에만 세멘트하고 철근을 주라. 아무것도 안 하면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던 마을에서는 옆에서 세멘트를 받아가 철근을 받아가지고 다리도 놓고 신장로도 넓히고 마을 회관도 짓고 하니까 야 우리도 좀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 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마을 지도자가 각 마을마다 나온 것인데 주로 또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거지. 요새식으로 못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집중 지원했으면은 새마을 운동 성공 못했죠. 그래서 뭐 철근, 세멘트 다 뭐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좀 깊어지고 이 선출된 사람들이 표를 많이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못하는 사람을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 동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직면하는 문제죠. 선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 수가 많은 쪽으로 정책이 간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1972년부터 79년까지 유신 체제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사실 이건 독재죠. 그때 구호가 뭐냐?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였습니다. 왜냐? 정치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체육관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1구에 2사람이 당선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운동비를 좀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경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니까 국력이 조직화되고 능률이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유신시대 때 언론 자유, 정치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나 요 기간에 중화공업이 만들어지고 해서 또 새마을운동, 중동 진출, 자주국방력 건설 등등 해가지고 한국이 경량급 국가에서 미들급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이 72년에서 79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화공업. 김정일, 김일성이가 남한을 통해서 한 이 대남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전을 했느냐. 도전에는 응전이 있어야 됩니다.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 도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수도 있고 응전하는 과정에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이 역전 드라마의 현상도 있는데 우리는 후자에 속했어요. 저는 이번 천안함 사태를 이명박의 1.21 사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1.21 사태 아시죠? 1.21 사태 하면은 이게 좀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1 사태 하면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비상 들리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청와대 습격 사건이죠. 김신조가 내려와가지고 1, 2, 4 본부대 특공대 한 40명이 내려와가지고 저항문 터널을 지나서 청와대 담벼락까지 왔다가 그 용감한 경찰에 의해서 저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죽고 한 2사람이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결국 청와대를 습격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낸 사건이죠. 1968년 1월 21일 이것도 일요일입니다. 1968년 1월 21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그날 추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가 응전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안보보다는 국방예보다는 가능하면 경제개발에 국력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경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군사비 지출이 사실은 1960년대에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1960년대 말에 가면은 북한의 군사 건설이 피크에 달합니다. 북한은 60년대에 군사비 지출에 아주 많은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경제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68년, 69년 되면은 북한이 손이 건질건질해집니다. 이 군사력이 피크에 달하면 뭔가 좀 해보고 싶어지죠. 사람이 뭐 군투도전에 가서 펀치를 많이 이제 개발하면 뭔가 어디 좀 싸워보고 싶은 생각, 국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67년부터 계속 대남 도발을 하다가 68년에 그런 짓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좋다. 이제는 나도 자주국방력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당장 4월 초에 예비군을 만들어서 예비군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까지 전부 M1이었죠. M1 쓰다가 M16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근교에 M16 공장 만들고 F-86이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레이더도 제대로 안 붙어있고 제대로 기능 못하니까 팬텀을 도입해야 되겠다. 팬텀 도입을 하고 자주국방력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